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면밀한 계산으로 수위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라는 인상을 희석시키면서 향후 윤 총장 측이 제기할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법원이 징계처분 무효소송에서 위법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징계위도 직권남용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돼 단체로 교도소에 수감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 측이 징계위에 참석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들이 얼마나 찔리면 법정에서도 뺏지 않는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귀까지 막힐 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 과반은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재인의 임대주택 방문 단 몇 시간을 위해 실내 인테리어 등에 4억 5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로 시작해 쇼로 연명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 청구인데 아직도 구속이 안 되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에게 돈을 갈취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길원옥 할머니 측이 윤미향에게 치명적인 초특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길 할머니는 윤미향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원에게 낸 기부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12월 17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모든 게 법치 위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법치 아래 존재하며 모든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는 법치 위에 정치가 있음을 실감하는 하루였습니다. 법치라는 건 그저 허울에 불과하다는 걸 실감하는 하루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이루어졌죠. 이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직은 유지하겠지만 정직 기간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식물총장이 됐습니다.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죠. 사실 해임이나 정직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윤 총장이 문재인 정권이 타격을 입을 만한 사건의 수사를 지휘 못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상식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권은 이를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윤석열 정직 2개월이 갖는 정치적 의도와 그 속뜻을 보도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심야까지 2차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총장의 혐의 6개 중 법관 사찰 의혹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그 뒤 곧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은 징계위 결정을 재가해달라고 문재인에게 요청했고 문재인은 추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징계위에 징계안 보고를 받은 직후 20분 만에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재가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당초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최고 수위 내임이나 면직 대신 정직 3개월에서 6개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정권에 미칠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찰 및 징계위 준비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지적돼 여론이 좋지 않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마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윤 총장을 강압적으로 물러나게 할 경우 오히려 정권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여권 내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정권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총장의 직무를 2개월간 중지시킴으로써 원전 수사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검찰 수사에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노림수도 깔렸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 밖에도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법적 문제 제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법 쪽의 관계자는 징계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라며 설마 법원이 정직 2개월 처분해도 집행정지를 인용하겠느냐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문제는 추미애로부터 법무부 징계위에 징계안 보고를 받은 직후 20분 만에 곧바로 제거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고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말하면서도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 수용 여부는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언젠가 제가 논개와 일본의 공군 가미가제를 비교하며 추미애가 윤석열을 붙잡고 같이 죽는 방법을 택할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꼭 그 말대로 됐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추미애를 내세우며 정작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어했던 문재인의 손에도 피가 묻게 됐죠. 바로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뿐 아니라 문재인 본인 역시 향후 직권남용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데일리 베스트 신입 기자인 강추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법원이 징계처분 무효소송에서 위법한 징계라고 판단을 내릴 경우 징계위도 직권남용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문재인이 징계위 결정을 제거했기 때문에 본인 역시 향후 직권남용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법한 방법과 절차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징계위 활동은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라는 측면에서 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했기에 남용에 해당하고 윤 총장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된다는 취지인데요. 부장검사 출신인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남용이라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권남용죄가 법정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부당의 모호성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위법하냐 아니냐의 초점이 명확히 맞춰져 있다며 만약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법한 징계라고 판단할 경우 직권남용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비로소 성립되는데 이번 사안은 윤 총장의 총장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에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자체를 공무로 봐야 한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해당 징계가 위법하냐는 판단에 따라 직권남용죄 역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줘 징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 직권남용죄가 성립돼 화살이 가장 먼저 징계위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추미애는 물론 문재인까지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일리 베스트 신입 기자 강추천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는데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이 전해진 뒤에도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제 밖에 검찰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사들 사이에선 법으로 임기를 정해놓은 검찰총장을
징계위원 4명이 작당하면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전직 검찰총장들 역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라며 징계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안팎의 반발 분위기, 강추천 신입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중징계 의결에 이은 문재인의 재가 결정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선 징계 사유와 징계위 절차 모두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에선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유례없는 전국 검사들 집단 반발, 감찰위원회 결론 행정법원 가처분, 징계위원 선정 구인난 등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에서 중징계 의결이 나올 구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치 권력이 총장을 식물로 만들고 권력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선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징계위는 위원 몇몇만 보더라도 중징계란 답을 정해놓은 징계추진위원회였다며 전국 일선 검사들도 이번 사태에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방어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징계위 당일에도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결정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현검사 중 한 명이 국가공무원의 최고 인사권자께 여쭙고 간청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일환이냐라며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건 아닌지 숙고해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전직 검찰총장들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라며 징계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16일 성명서에서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직 검찰총장들은 앞으로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강추천입니다. 지난 1년간 주요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었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지며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대학생들도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6일 오전 징계위의 결정이 보도가 되자 서울대 동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선 비판적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 게시글에는 역겹다. 진짜 코로나로 국민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민생에는 관심도 없고 지네들 비리 덮기에만 급급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다른 게시글에는 원통한 지고, 분한 지고, 우리 5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당군과 기자일에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라며 한탄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는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주면 국민들은 그냥 병신이라며 솔직히 민주주의에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서도 징계위 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자들은 진정한 의미와 좌파 독재가 시작됐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독재 정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쓸쓸히 떠난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엊그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뒷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해당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즉각 직권남용죄가 성립돼 화살이 가장 먼저 징계위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징계위원회에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깜빵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당초 예상과 달리 추미애 라인으로 지목됐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투표에서 기권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이 KBS의 채널A 오보 사건의 유출자로 지목됐다며 전날 신 검사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었는데요. 제밖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징계위 내부 발언이 언론에 유출될 것을 우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강혜옥 기자입니다.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투표에서 기권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가지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날 새벽 4시쯤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언론에 밝히며 검찰 내부에선 신 검사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현직 검사들은 총장의 참모가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를 찬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신 검사장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기권표도 던지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던 게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가 시작되자 징계위원회 측이 윤 총장 특별변호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 간사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바구니를 들고 다가와 휴대전화를 수거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윤 총장 측이 재판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휴대전화가 수거되진 않았고 결국 특별변호인들의 휴대전화 세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휴대전화 압수를 시도했다는 것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려했다는 의미인데요. 이 같은 사실은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맞물려 들어간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문재인의 언급 바로 직후 통과된 공수처 개정안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간 여권 내에서 빈번하게 나왔었는데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바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문재인이 새 벽두 출범을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그의 거수기이자 씨다발인 더불어민주당은 처장 후보 추천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 찬성만 받으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공수처 출범은 윤석열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정권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머뭇거리다가 윤석열 본인이 당하게 생겼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타이밍에 대한 후회가 막심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중징계로 사실상 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되면서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주요 비리 의혹 수사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윤 총장이 의욕적으로 챙기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연루설이 제기된 라인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징계 사태 국면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검찰 수사는 월성 1호기 사건입니다. 검찰은 정부 정책 영역인 원전 조기 폐쇄 자체보다는 폐쇄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는데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배제를 당한 뒤 복귀하자마자 챙긴 것도 원전 수사입니다. 원전 실무 책임자였던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한 검찰의 칼날은 우선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청와대가 부적절한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여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됐지만 수사 외풍을 차단해줄 윤 총장이 이번 징계로 손이 묶이면서 수사가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약 2조 2천억 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는 가뜩이나 수사가 더딘 상황에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총장이 지휘권을 상실하면서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밖에 문재인의 친한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과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도 마찬가지일 공산이 큽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 8월 인사조치로
기존 인력이 뿔뿔이 흩어졌었는데요. 기존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상당 부분 시사하는 보고서를 남겼으나 새 수사팀은 기소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강추천입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해 국회의원 총사퇴 등 사직생의 각오로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강력히 맞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사악한 문 정권이 윤석열 축출을 위해 한밤중 도둑고양이 도둑질하듯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같이 적었는데요.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출한 정치 징계에는 황당한 사유와 불법적 절차가 판쳤다며 문 정권은 총장 정직 2개월을 활용해 온갖 비리 사건을 덮고 여의치 않으면 공수처로 이관해 완전히 뭉개겠다는 계산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흠 의원은 헌법의 유린과 법치주의 파괴에 우리 당도 필리버스트가 끝났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야당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 나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이었죠. 정부가 해외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면서 중국산 백신 또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중국산 백신 도입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이날 권 부본부장이 언급한 중국산 백신 가운데 시노팜이 개발 중인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중국산 백신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각종 의사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중국산 백신을 믿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수 제기됐었는데요. 중국의 시노백 코로나 백신을 구입한 홍콩이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 보건서비스위원회 의원들은 소피아 참 보건장관에게 시노백 백신을 초기에 접종할 경우 3,000에서 5,000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만 원에서 7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는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면 홍콩은 끝장난다면서 중국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찬 장관은 백신의 효용을 알리는 캠페인의 대대적인 전개와 함께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상황이 허락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 11일 시노백과 미국 화이자의 백신을 각각 750만 회씩 총 1,500만 회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은 전 시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주기로 했으며 다음 달부터 가장 먼저 확보된 시노백 백신 100만 회분을 접종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홍콩이 시노백 백신을 구매하는 것은 중국을 위한 결정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과연 중국 시노백이 만들고 배포하는 백신을 시민들이 접종하겠느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이 가장 먼저 접종하는 백신이 시노백의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백신 접종은 정치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면서 친중파 의원들은
시노백이 초기 100만 회분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안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서 한 정부 관계자는 시노백 백신을 채택한 것이 친중파 단체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일리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확진자가 1,078명을 기록했죠. 이 같은 수치는 방역 실패로 평가되는 일본보다도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진 건데요. 의료계의 병상포화 등 대응 인프라가 포화 상태의 한계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백신 공급 일정도 불투명해 코로나 트리플 위기의 사면초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뒤늦게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국내 상황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1년 전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는 응답도 34%에 달했는데요. 반면 소득이 늘었다는 국민은 7%에 그쳤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 여파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할 수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 탓입니다. 초기에 대량 진단 검사로 확산을 억제시킨 것을 가지고 K방역이라며 홍보하는 데 열중하느라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감염병을 그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했죠.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정부 실정을 코로나 핑계로 감추려는 문재인 정권에 이제 국민들께서 책임을 물을 때가 됐습니다. 어제 한명숙이가 이런 말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생명을 가장 가운데 두고 생명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신 게 정말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 백신 양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보다 적다는 보고서가 해외 기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영국 과학 데이터 분석업체 에어피니티의 보고서와 유니세프의 코로나 백신 구매 현황판을 비교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상위 소득 국가 16개 중 인구 대비 선주문 물량 비율이 12번째로 많습니다. 캐나다는 인구 대비 6배나 많은 백신을 구매해 1위에 올랐고 미국, 영국, 유럽연합, 호주, 칠레, 이스라엘, 뉴질랜드, 홍콩, 일본 등도 전체 인구수를 뛰어넘는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래서 이들 국가는 한 명당 백신을 한 번 맞고도 추가로 더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들이 맨 앞줄을 선점해 백신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고소득 국가, 부자 국가라는 점도 있지만 정부의 똑똑한 전략 때문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은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의 연구와 제조를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우선 확보했죠. 자국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가장 유명한 백신 후보 물질 5종의 연구와 개발, 제조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무작정 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미국이 선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미국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노바백스를 포함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프랑스의 사노피 등의 백신 8억 1천만 회분 선매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좀 더 확대한다면 미국은 총 15억 회분의 백신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인구의 6배 물량의 백신을 확보한 캐나다의 경우엔 확보한 물량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이미 해외 백신 기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미국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동맹국가 파트너를 위한 백신 배포를 촉진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백신이 부족해도 북한과 나눠 써야 한다는 우리나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는 비교가 참 많이 되죠. 동맹국의 백신을 나눌 뜻을 밝혔지만 먼저 자국민에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는 트럼프 대통령에 없어도 나눠주겠다는 이인영 같은 자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훈 국민의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해외 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해외 기관의 인구 대비 확보량을 전해드렸고 이번 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내부 문건입니다. 직접 숫자로 보시면 그 심각성이 피부로 더욱 와닿으실 겁니다. 어제였던 16일 강기훈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화이자 최대 6억 회분, 모더나 최대 5억 회분 등을 포함해 총 24억 회분, 캐나다는 화이자 최소 2천만 회, 모더나 최대 5,600만 회 등 총 합계 최대 1억 9천만 회분, 영국은 화이자 3천만 회 등 최대 3억 8천만 회분, 유럽연합은 모더나 최대 1억 6천만 회 등 최대 11억 회분, 일본 역시 화이자 1억 2천만 회, 모더나 4천만 회 등 총 5억 4천만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부작용과 효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회분만 개별 기업 간 성구매 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완료됐고 그의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을 성구매하기로 했다고 강기훈 의원이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화이자 백신은 최근 FDA의 긴급 사용 최종 승인을 받았고 모더나 백신 역시 효과적이라는 FDA의 검토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효과성을 입증받았습니다. K방역인지 공산당 방역인지 하는 지들만의 방역 홍보에 심취하다가 입증 안 된 백신만 코딱지만큼 확보한 문재인과 그의 졸개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어 안정성을 입증해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일당이 꾸민 임대주택 최대한 좋아 보이게 꾸미기 쇼가 단 일주일도 안 돼 들통나버렸습니다. 이래서 사기꾼들도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잘 친다고들 하나 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1일 있었던 문다혜 문준용 아버지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위해 총 4억 5천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13평형에서 어린아이의 경우 4명도 가능하겠다는 등 반려동물도 키울 수 있겠다는 등 아늑하다는 등 별의별 염장은 다 질렀었죠. 더욱이 문재인이 방문한 임대주택이 실제로는 주민들이 부실 시공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쇼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전합니다. 김은혜 국민의힘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측은 지난 11일 문재인의 임대주택 방문 준비에 총 4억 5천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커튼과 가구 등 소품 구입 비용을 포함한 인테리어 보수 비용에 4,290만 원, 행사 진행을 위해 4억 1천만 원을 썼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8월 완공 이후 주민들의 하자 피해 호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재인이 방문한 복층형 주택은 100가구로 33가구가 공실인 상태이며 전용 16제곱미터형 주택은 450가구 중 210가구가 빈집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당 의원은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쳤다며 주거 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창 흥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령 국민의힘당 대변인 또한 16일 논평을 통해 도대체 이 정부의 쇼는 어디까지인가하며 이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통령 심기 보좌에만 심혈을 기울인 정부 부처와 장관, 그 뒤를 이은 장관 후보자의 합작품이었다. 국민들의 주거 현실을 체험해보겠다는 의도가 무색해진 보여주기식 쇼통 행보이자 국민 기만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의 4억 5천만 원짜리 쇼룸 소식을 전한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국민의힘당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중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어제였던 16일 최영두 국민의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과에 김용민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후 김용민 의원이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우리 당 김기현 의원의 동생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했다며 이는 동료 의원은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전 의원을 간발의 차로 꺾고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부정선거로 국회에 입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은 지난 13일 무제한 토론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김기현 의원 동생 김모 씨가 3천만 원을 받은 게 사업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받은 게 맞다면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이 되는 것이라며 김모 씨가 유죄라는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부터 문자 메시지까지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당 의원 측은 김 의원의 동생은
3천만 원을 받기는커녕 식사도 차도 한 잔 마신 적 없다며 고소인도 단돈 1원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김용민 의원이 팩트가 아닌 사실을 말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의 피해자이기도 한 기로녹 할머니가 정의연에 낸 기부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올린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영상이 올해 10월 초쯤 찍은 것이라며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셔 가끔 정신이 맑게 돌아오실 때마다 대화를 영상으로 담고 있다는 자녀분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정의연 이사장과 정대협 대표를 지낸 윤미향을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 상태인 것을 이용해 길할머니가 국민성금으로 받은 상금 1억 원 중 7,920만 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 증여하게 만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기부한 거 정의연에 기부하고 한 거 돈 그냥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찾을게. 응. 다시. 아니, 응. 암만 죽래도 응. 자손 있는 노인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어디다 기부하고 어디다 쓰고 그건 안 되지. 자손이 있으니까 자손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아닌 건 안 해야지. 어머니가 기부했대. 좋은 데 쓰라고 기부했다고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어머니 돈을 다 가지고 갔어. 어머니 돈을.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재판할 거고 할 건데 다시 기부금 어머니 돈 가져간 거 다시 어머니한테 다시 주세요. 그렇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그 소송하려고 하거든. 그렇게 할게요. 그래야지. 아무리 정리해도 노인이라도 자손이 있으면 뭐 자손들하고 상의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저희 멋대로도 다 해버리면 그 세상 사는 게 아니지. 더불어민주당이 술파티를 벌이며 길어놓 할머니 생일 파티를 한척한 윤미향에게 엄청난 조치를 취해 화제입니다. 어제였던 16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는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박광원 사무총장이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이 준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도 내치지 않았던 민주당이 엄중 경고를 한 건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15 총선 당시 윤미향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의 경우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자 당에서 바로 제명하고 내쳐버렸죠. 하지만 현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은 무슨 짓을 해도 오구오구 내 새끼 하는 것 마냥 보여주기식 단순 경고만 할 뿐이니 윤미향은 분명 민주당 내 초특급 인물이 맞는 듯합니다. 파렴치함에 있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정경심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진 다들 기억하시죠? 검찰이 정경심과 함께 컴퓨터 본체를 들고 가는 이 사진 속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경심 덕에 10개월의 구형을 받은 이 남성은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입니다. 제가 요즘 정경심 얘기만 하면 속이 막 좀 거북해져서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대신 전합니다. 어제였던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는 증거언익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김 씨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상당 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면서도 증거언익이 중대범죄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정 교수와 김 씨는 명확한 상하관계, 갑을관계에 있었다며
고객과 자산관리인 특성상 김 씨가 정 교수의 지시를 단호히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히 단절하기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교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라며 증거은닉 범행과 관련해 남편인 조 전 장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씨가 먼저 이 사건 증거은닉 범행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정 교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결여됐다며 김 씨는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정경심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이 위증죄로 신빙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간접 사실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심이 다음 주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인 신문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김경록 씨는 증권사 PB로 일하던 지난해 8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경심의 부탁을 받고 조국 정경심 부부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은닉할 당시 수동적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 능동적 역할도 일부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데 만약 징역형이 선고되면 안타깝지만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게 본연의 업무대로 자산관리나 해줄 것이지 그 무거운 컴퓨터는 왜 날라줘서 이 고생을 하는지 한편으론 딱하기도 하네요. 게다가 김경록 씨 측 주장대로 정경심이 자신의 죄를 김경록 씨에게 덤탱이 씌우기까지 했다면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할 듯합니다. 지금 이 뉴스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추천 버튼을 눌러주길 바라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선 출마자가 주기적으로 튀어나와 당선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은 조작 선거라고 밝히면서 사기 선거와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도 선거인단 투표는 헌법적 절차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권자 사기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이 같은 일은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투표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너무나도 잘못됐고 터무니없다면서 압도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범죄, 즉 증거에 손대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각 주의 선거인단이 전날 투표를 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쪽의 투표인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미국 대선 당선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CNN 등 좌파 언론에서는 바이든 측이 306명의 선거인단의 표를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경합주의 투표인단 자체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일부 주에서는 주의회의 승인을 받은 투표인단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민주당 측의 선거인단만 투표하도록 하기도 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은 막가파식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측에 남아있는 대응은 무엇일까? 이게 관건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헌법상 대통령 선출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내년 1월 6일 상하원의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인단의 투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원의원의 투표로 대통령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하원 합동회의까지 당선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의 소속 정당 현황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방정보국의 발표에 따라 대통령 행정명령 또는 계엄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해외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미국의 최상위 정보기관인 DIA는 현재 미국 대선에 중국 공산당 같은 외국 세력의 개입에 대한 분석 보고서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대선에 차용된 전자투표기 도미니언에 대한 포렌식 감사가 미시간주에 이어 애리조나주에서도 실시됩니다. 애리조나주 전체는 아니지만 최대 인구 거주 지역인 마리코파 카운티가 포렌식 대상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주의의 카렌판 상원의장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스캔된 투표지, 투표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사를 주문했습니다. 카렌판 의장은 상원 법사위원장을 통해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전달한 소환장에서 개표된 모든 우편 투표지에 대한 전자사진 파일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포렌식 감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이미 미시간주 도미니언 개표기 포렌식 결과에서 도미니언은 오류율 68%로 조작을 위해 탄생한 장비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듯이 애리조나주도 똑같은 기계를 사용한 만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뉴스를 가지고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